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봄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들어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봄이 다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거리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우리의 시절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업에서 통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란 무엇인지, 우리 수업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개념이자 두 축인 이 두 개념을 기초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통일, 그리고 선교, 이 두 개의 개념 말입니다. 먼저 통일이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통일이란 한민족이 서로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통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습니다. 원래 한민족인데 지금은 한민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대적인 상이한 체제, 그러니까 정치체제든 경제체제든 사회체제든 문화체제든 모든 체제가 남북 간이 상이한 체제입니다. 이러한 상이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통일이라고 봐야 한다.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정의를 내렸죠. 이러한 통일의 개념에 의해서 한반도 분단 이후 그동안 남북한 정부, 특별히 남한 정부가 취해온 통일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6시기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6시기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948년에서부터 1960년대 사이에 남한의 통일 패러다임은 일방적이고 흡수적이고 배타적인 통일 패러다임이었다는 겁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갖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일 패러다임을 가졌었죠.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국제 정치가 완화기, 즉 긴장 완화기가 도래했는데 그 국제 정치의 분위기를 따라서 대화를, 진정성은 결여돼 있지만 대화를 시도했고 적대적 경쟁의 국내 정치용 통일 패러다임을 구사했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된 대화이기는 했지만 대화가 시도되었고 대화가 일정 정도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한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990년대에는 탈냉전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운데 남한의 민주화 이행 및 북한의 정치적 변동 흐름 속에 전개된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대다수가 붕괴를 했죠.
그리고 북한에도 정치적 커다란 변동이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의 정치적 변동이 크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진보 성향의 정부가 출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범 속에 진행된 통일 패러다임이 상호 의존 협력적 통일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통일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남과 북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통일 패러다임, 상호 의존 협력적 통일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다가 2008년 들어서서 2017년까지 한국의 보수 정권이 재집권함으로 이후에 전개된 통일 패러다임은 한반도용 신냉전 통일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다시피 전쟁은 아니지만 냉각기를 갖는 아주 분위기가 아주 쌀쌀한 게 아니라 차갑죠. 차가운 분위기의 국제정치 분위기. 그것을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냉전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난 겁니다. 한반도형. 2018년 이후에는 다시 한국의 진보 성향의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행된 통일 패러다임이 상호대화적 통일 패러다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6시기로 통일 패러다임이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남한 사회가 제기한 통일 남론을 대별을 해서 보자면 우파라고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북진 통일론을 주장을 주로 했습니다. 반면에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진보 성향의 정치적 태도를 가진 분들은 평화 통일론을 주장을 주로 했습니다. 북진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결집해서 그 힘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점령하고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북진 통일론입니다. 평화 통일론은 안 된다. 힘으로 하는 건 안 된다. 힘은 또 다른 힘을 생산할 뿐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진정한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평화통일론을 주장을 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북진통일론과 평화통일론으로 그동안 분단 이후 남한 시민사회가 제기한 통일 담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양한 통일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일론들이 바로 인도주의적 통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시민사회 통일론, 성찰적 통일론, 연성복합 통일론입니다.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연성복합 통일론은 저희 수업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통일론인데요. 열린 네트워크 통일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연성 권력형 통일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드러운 통일론. 지금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이질적이고도 다복합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부드러운 힘으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론이 연성복합 통일론입니다. 여기서 인도주의적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경제 교류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남북한의 마음을 서로 열어놓아 통일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통일 담론이 인도주의적 통일론이고요.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은 남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 반공주의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통일 담론이죠. 시민사회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혹은 국가가 주도해서 통일 논의를 이끌어가고 통일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적으로 통일 논의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들의 의견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실제화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 통일론입니다. 성찰적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통일 문화, 통일 환경을 고려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단으로 인한 다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의미 있게 성찰해서 바람직한 통일론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이 성찰적 통일론이죠. 이렇게 인도주의적 통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시민사회 통일론, 성찰적 통일론, 연성복합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북진통일론, 평화통일론으로 대별됐던 분위기에서 점차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논의가 창조적으로 제한돼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선교란 누군가 선을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국경이라는 선을 넘고 지역이라는 선을 넘고 민족이라고 하는 선을 넘고 인종이라는 선을 넘고 편견이라는 선을 넘는 것, 이런 것이 선교라고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는 지리학적 경계를 넘어설 수도 있고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선교는 1차적으로 신앙과 비신앙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국 내에서든 외국에서든 고향에서든 선교지에서든 모든 생명과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따라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이죠. 자, 오늘 수업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역사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2번에 걸쳐 수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분단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단의 원인 혹은 분단의 이유를 찾는 건데, 분단의 원인을 알고 분단의 이유를 아는, 즉 분단의 역사를 알 때 통일 담론을 정리하는데, 통일 방법론을 찾아가는데 대단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전쟁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이것은 별건인 것 같지만 절대 별건이 아니라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단과 한국전쟁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즉
분단과 한국전쟁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는가? 분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분단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분단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누구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두고 우리는 오랜 세월 갈등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규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죠.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분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분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역사적 고찰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되고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팩트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 고찰인데 그 팩트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팩트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진실은 그 팩트 속에 들어져 있는 사실이죠. 사실 안의 사실. 그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매우 속상하거나 화나기조차 하기까지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강자에 의해 써지고 승자에 의해 고쳐진다 라는 말입니다. 역사는요,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써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역사에서 승리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쳐지죠. 그래서 무엇이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진실이고를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강자에 의해 써지고 승자에 의해서 고쳐지는 게 현실이에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고쳐쓰기, 역사 재해석, 역사 바로 세기과 같은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김욱이라고 하는 양반이 정치는 역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책의 머릿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점에 정치인들이 하기 싫은 사과를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혹 인간의 마음이 선해서 그동안 나쁜 행동으로 한없이 고통받으며 살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고통을 못 이겨 사과하는 것일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정치적 사과를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참회의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정치인의 사과는 정치적일 뿐이다. 그것을 잘 아는 피해 당사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그래서 이른바 진정성을 요구한다. 그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다 때가 되면 사과의 뒤집기가 시도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다시 요구되고 또다시 그 요구에 따른 정치적 사과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정치적 사과는 절대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다. 정치적 사과는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이며 끊임없이 진화, 진보하는 현재의 투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에 정치적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 할지라도 일단 역사적 전투에서 승리한 승자의 전리품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역사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
뭐 우리의 주제와는 다른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는 강자에 의해 그리고 승자에 의해 써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김욱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단의 원인과 시기와 과정도 강자와 승자 중심으로 써진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임을 역사학자인 이덕일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덕일 선생이 쓴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책 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인 1905년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은 대한제국을 점령한다는 사실을 몰래 합의했다. 여러분 가스라 테프트 밀약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은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하고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인 가스라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미국하고 일본 양국이 모두 극비리에 붙였기 때문에 1924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록에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요. 일본하고 미국 간 관계를 다룬 대화에 대한 각서만이 있었어요. 이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요. 이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조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미국이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에 협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테프트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밀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를 상호 양해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고요. 이 합의로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일제는 같은 해, 즉 1905년 11월 17일에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을 강요했고 미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고요. 이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이 밀약은 1924년 역사학자인 타일러 데넷에 의해 처음 알려졌지만 이런 사실도 모르고 1920년 8월 미국 국회 의사단이 서울에 왔을 때 국내에서는 마치 한국을 독립시켜줄 구세주가 온 것처럼 법석을 떨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나선 것은 일본으로부터 직접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지 우리의 호소를 들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충돌할 경우 미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끊임없이 반문해야 된다고 하는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의 직언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제 폰으로 적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가로 안이란 신앙과 가로 신앙 사이에 가로를 넘어서는 것이다.
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네, 가로란 신앙과 가로신앙 사이의 가로를 넘어서는 것이다. 아, 네. 어서 많이 보고 전에 낸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그렇다면 여러분, 분단의 원인은 아,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국가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분단의 원인이 국가 때문일까요? 분단의 원흉은 누구일까요? 이승만, 김일성, 미국, 소련, 일본, 중국? 자, 그렇다면 분단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1945년 8월? 아니면 1953년 7월? 1945년 8월은 일제에서 해방된 때잖아요. 아니면 1953년은 소위 말하는 한국전쟁 발발이잖아요. 그렇죠? 분단의 원흉을 이승만이다, 김일성이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것은 이들이 당시 남북한 지도자였고 주변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진보 쪽에서는 미국과 이승만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죠.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소련과 김일성을 분단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시기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죠. 1945년 8월로 보는 사람이 많지만 1953년 7월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1945년 8월에 확정된 38선을 따라 처음으로 국토가 분단됐는데요. 1953년 7월에 그어진 휴전선이 현재 남북 간의 국경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어째서 분단의 원인과 시기에 이런 이견과 혼란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견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분단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시각과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의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고 또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그리고 매우 안타깝고도 속상한 것은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견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견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분단과 해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해방되기 전에 분단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일본 천황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에 찾아왔지만 분단은 일본군이 미군에 은밀하게 항복 의사를 전한 직후인 1945년 8월 10일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0일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항복은 미국을 당황케 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지 않습니까? 이 원자폭탄을 맞은 직후에 항복 의사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두 번의 원자폭탄을 맞은 것과 더불어 소련이 8월 8일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를 진격해 온 것이 항복의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무부와 군부는 8월 10일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계획을 세우면서 조선 지도에서 38선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8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항복을 받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항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은 될수록 조선 북쪽 멀리까지 올라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싶었지만 바다 건너 오키나와 및 필리핀에 있던 미군들이 군함으로 조선에 이르려면 그 당시의 실력으로 거의 한 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련군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부탁한 대로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이미 조선으로 진격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의 절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소련군이 38선에 멈출 것을 제안했고 예상외로 혹시나 하고 제안을 했는데 예상외로 소련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하를 중지했던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치적 이유 때문에 단순히 위도를 나타내는 38선으로 남북이 나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에 지금까지도 아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친일파들이 반성 없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련군은 북쪽으로 8월 9일에 들어왔지만 미군은 한 달 뒤인 9월 8일에야 남쪽에 도착함으로써 해방된 뒤에도 38선 이남에서는 일본군과 친일파들이 활개를 치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할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국토 분단의 공범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38선을 먼저 제안한 주범이고 소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종범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싶습니다. 이처럼 분단의 원인은 일본이고 주범은 미국이고 종범은 소련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단을 크게 세 가지 유형 또는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1945년 8월 해방과 거의 동시에 38선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잘리죠. 두 번째 과정은 1948년 8월 남쪽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들어서고요. 9월 북쪽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에 의해 체제가 나누어지죠. 세 번째 과정은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전쟁으로 같은 민족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원수처럼. 이렇게 분단의 과정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과정을 분단의 과정을 정리하면은 분단은 이렇게 됐다. 처음에는 국토가 분단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체제가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분단이 된 거죠. 국토 분단은 지리적 분단이라고 볼 수 있고 체제 분단은 정치적 분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하튼 한반도의 분단은 세 단계를 거쳐서 분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국토가 분단이 되고 그리고 체제가 분단이 되고 그리고 민족이 분단이 된 거죠. 그런데 분단이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해 해방되기 전에 분단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일본 천황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한 1945년 8월 15일에 찾아왔지만 분단은 일본군이 미국에 은밀하게 항복 의사를 전한 직후인 1945년 8월 10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의 항복에 미국이 매우 당황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서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발의 원자폭탄을 맞은 직후에 일본이 미국에 항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일본이 두 번의 원자폭탄을 맞은 것과 더불어 소련이 8월 8일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를 진격해온 것이 항복의 또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무부와 군부는 8월 10일 일본군의 항복을 받을 계획을 세우면서 조선 지도에서 38선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38선을 찾아냈을까요? 38선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항복을 받고 남쪽에서는 미국이 항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은 될수록 조선 북쪽 멀리까지 올라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싶었지만 바다 건너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있던 미군들이 군함으로 조선에 이르려면 당시 실력으로 거의 한 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련군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부탁한 대로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이미 조선으로 진격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조선의 절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소련군이 38선에 멈춰줄 것을 제안한 겁니다. 혹시나 하고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상외로 소련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남하를 중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단순히 위도를 나타내는 38선으로 남북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38선에 선을 그으면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남북 한반도를 고려하고 국제 정치를 고려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38선으로 나뉜 게 아니라 단순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소련에 제안을 해서 소련이 그거를 받아들여 38선으로 남과 북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선의의 고려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한반도에 지금까지도 아픔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친일파들이 반성 없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련군은 북쪽으로 8월 9일에 들어왔지만 미군은 한 달 뒤인 9월 8일에야 남쪽에 도착합니다. 해방된 뒤에도 38선 이남에서는 일본군과 친일파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할 시간과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미국의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런 시간과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국토 분단의 공범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38선을 먼저 제안한 주범이고 소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종범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분단의 원인은 일본이고 주범은 미국이고 종범은 소련이라고 주장해도 결코 과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단의 원인이 일본이고 주범이 미국이고 종범이 소련이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45년 12월 27일자 일면에 내놓은 조선일보 기사와 1945년 12월 같은 날입니다. 27일 일면에 기사를 내놓은 동아일보의 일면 기사를 보시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사가 오보였음이 조선의 신탁 통치에 관한 미국 국무부가 비밀 해제하고 공개한 외교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이 일본과 한창 전쟁을 벌이던 1943년 3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이든 영국 외상에게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을 국제적 신탁 통치 아래 두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든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싫다 그렇다 아니다 어떤 반응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의 정상들이 1943년 11월에 만난 카이로 회담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1943년 12월에 만난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조선 사람들이 자치정부를 꾸리고 유지할 능력이 아직 없으므로 40년간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스탈린은 간단히 동의를 하죠. 또 하나, 미국하고 영국하고 소련의 수뇌들이 1945년 2월에 만나 얄타 회담을 합니다. 이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는 필리핀 사람들이 자치정부를 준비하는데 약 50년이 걸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선 사람들은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신탁 통치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의 스탈린은 신탁 통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을 주장한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소련은 신탁 통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1년, 아니 6개월, 아니 한 달,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였죠. 또 하나는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모였는데 이 회의를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데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소련에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고 5년 더 연장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소련의 대표는 조선 문제에 강대국들이 꼭 개입해야 한다면 조선 사람들이 먼저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하고 그를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대국이 후원하는 것으로 그치자고 하면서 연장 없이 한 번만 실시하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련의 제안대로 조선에 대한 5년 후견제 또는
신탁 통치안이 채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처음에는 40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20년에서 30년 제한했잖아요. 그러다가 5년씩 2번 실시하자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한 것을 소련은 5년 한 번만 실시하자고 응했잖아요. 이 모든 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미국은 소련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알려진 데는 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과 같은 매체들의 엄청난 오보와 미군정의 교활하고 악의적인 방치가 어우러진 왜곡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면 지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풀 수 있고 잘못 알아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풀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과 진실은요. 소련에게 조선의 신탁 통치를 줄기차게 제한하던 미국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1947년 무렵 미국이 유럽 지역에서의 패권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터라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탓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유엔을 통해 한반도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결렬시켰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늘 이런 식이라고요. 유엔에서는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놓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에 소련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1948년 5월 남쪽에서만 총선거가 강행됐고요. 이를 통해 1948년 8월 남쪽에 대한민국이 들어섰고 이에 맞서 1948년 9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섬으로써 미국은 한반도 국토 분단에 이어 체제 분단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단의 역사에 원인과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단 직후부터 이렇게 분단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분단의 고착화, 분단 체제의 시작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전쟁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입니다. 한국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한국전쟁의 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예요. 당연히 북한 아니냐? 이런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당장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은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옹진, 개성, 동두천, 춘천, 인학 등지의 육로와 동해안을 돌아 삼척, 임원진 등지에 상륙하여 일제히 공격해 왔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정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북한만이 원인이었을까요? 한국전쟁의 책임이 과연 북한만이 원인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북한이 6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소위 적과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쪽이 있었습니다. 이 측은 이러한 적과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면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 통일론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적과 통일론을 6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 이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요. 남한도 북진 통일론을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유엔을 통해 인정받고 승인받기 위해 다각의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남북한이 상호간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야 특정한 역사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분명한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한도 원인 제공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에 국한해서 전쟁 책임을 묻기보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한 더 깊은 연원을 추적한다면, 더 깊은 이유를 추적한다면 대답은 또다시 달라집니다. 한국전쟁은 분단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명 분단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었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한반도는 국제정치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체제의 희생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패자인 일본은 한반도의 희생을 통해 살 길을 찾았는데 미국과의 타협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분단 계획은 한국전쟁 발발의 진실이고 깊은 연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한국전쟁의 책임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기왕지사 제대로 된 불손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945년 9월 남쪽으로 들어온 미군은 해방군일까요? 점령군일까요? 해방군일까요? 점령군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미군은 점령군도 되고 해방군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미군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실 고마워야 할 일을 많이 했죠. 우리에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죠. 어려울 때 여러 면에서 지원해줬고 아낌없는 여러 편의들을 봐주었죠. 그렇다고 그들이 점령군이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가더의 대리인으로
남원에 온 하지 장군이 있는데요. 하지 장군은 1945년 9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메가더가 포고한 3개의 포고문 중 2개의 포고문을 발표하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저 내용은 그 포고 중에 제1호와 제2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조 색깔을 여러분 보시다시피 점령 또는 점령군이라고 하는 정확한 문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조선 지역을 점령한다. 점령의 목적이 그리고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그리고 점령군의 보존을 도모하고 점령 지역의 공중치안 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점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군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미군은 우리의 해방과 통일을 도운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배운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개입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미국의 정치학자인 글렌 페이지는 오히려 미국의 개입이 전쟁을 더 길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므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정치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글렌 페이지와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전쟁은 끝났는데 분단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벌어진 전쟁은 1953년 끝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끝났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것은 전쟁을 끝내거나 평화를 추구하자는 종전 또는 평화협정이 아닌 전쟁을 쉬거나 멈춘다는 휴전 또는 정전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멈춰져 있는 전쟁을 쉬는 상태이지 평화의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종전 상태가 아니니 갈등과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이 현재 67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내부의 문제일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결집력이 약한 민족성 탓일까요? 지정학적 이유일까요? 사대주의 근성 때문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꿉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꿉시다. 라고 일각에서 아니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데도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으로 이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여러 근거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교수가 왜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지 의아했던 내용들에 대한 의문들이 다수 아니면 바라기는 전부 풀리게 되실 것 같습니다. 풀리시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상이한 기억 체제가 있습니다. 특히 분단의 기억에 대한 상이한 기억 체제가 우리 안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분단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부모 세대들도 그렇지만 경험이 없는 전후 세대들도 상이한 기억의 전승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분단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는 한반도 내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현실을 두고 이 사실을 두고 백낙천 교수는 분단 체제론이라는 이론을 생산해냈습니다. 이 분단 체제론, 저는 여러분하고 이 수업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싶은데요. 분단 체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 체제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자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론화한 사상이 바로 백낙천 교수의 분단 체제론입니다. 한국의 분단 현실을 열국 체제를 상부 구조로 하고 있는 세계 체제의 하위 체제로서 상호 대결하면서도 묘하게 공생하는 남북의 기득 세력권들과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이 범한반도적 체제에 억눌리는 남북의 민중들을 모순의 대립항으로 보는 거시적 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단의 현실을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집단들이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북한도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고, 남한도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분단 체제를 끊임없이 악용하고 있죠. 이런 남북 민중들을 모순의 대립항으로 보는 거시적 담론인 겁니다. 이게 남북 분단 상황을 단순한 이념 대립 혹은 국가 간의 대립으로 보는 기존의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세계 체제의 일부로서 남과 북은 완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고, 한 나라이면서 두 나라이고 두 나라이면서 한 나라인 현실적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통일 담론이 바로 분단 체제론입니다. 이렇게 우리 현실을 올가매고 있는 분단 체제는 민중의 주체적인 주도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민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자 민중 자체가 국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권력이 국가라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추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 세계에서의 잘못된 민주주의 정치 세력들에게 이제는 민중이 주체적인 주도로 극복되어야 한다며 진짜 민주주의로서의 통일 담론을 제안하는 것이 분단 체제론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리부당한, 불편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예리하게 지적을 해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주체적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담론은 다국적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해외 교포들까지 포함한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분단 체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양한 긍정적 담론들하고 조화롭게 연대를 하면서 나아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결이 아닌 생성의 담론으로서 계속 논의되고 다듬어지면서 그때그때 현실에 따라 적절한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이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분단 체제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평가가 분단 환원론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분단 환원론이라고 하는 비판에 따르면 분단 체제로는 독재와 계급 갈등, 남북 대결 등 한반도 모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통일 없이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때 통일론은 사회 변혁의 방법이자 목표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통일로 귀착시킨다는 것이죠. 이를 분단체제론을 일종의 통일지상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일종의 환원론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기승전 통일이라는 거 아니냐.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냐. 라고 비판하는 거죠. 네. 통일지상주의.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냐? 라고 하는 일종의 분단 환원론이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들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을 간과하는 모순을 또다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분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한반도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분단 프레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잣대질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분단 75년의 역사 속에 분단 프레임 또는 반공 프레임은 정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먹잇감이었다고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분단이 고착화되면 될수록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이득이 크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분단 체제론과 같은 이론들은 비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자고 하는 일체의 노력에 정치적인 쇼로 동의를 할 뿐 실질적으로 분단 프레임, 반공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분단 프레임 또는 반공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남한의 시각이 아닌 한반도의 시각에서 과거사를 포함해 남북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을 넘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한의 입장에서만
북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하고 북한이 들여다보는 남한에 대해서도 자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분단 프레임이든 반동 프레임이든 반공 프레임이든 예전처럼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그 실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의 오랜 세월 안보 불안을 통해서 선동하려는 정치적 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런 정치적 행위가 때마다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설득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분단 프레임, 반공 프레임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결국 한반도의 문제 해결은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까 싶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분단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분단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체제와 내용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언어에 있어서도요. 네, 순수한 우리말, 오랫동안 우리가 써오던 말도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라고 하면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특히 한반도는 국제 분쟁의 희생물이 되는 비운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늘 수업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분단과 한국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가들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한반도 분단사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우리의 우방이라고 여긴 그리고 여기고 있는 미국, 그리고 뭐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역사와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회의적으로 하게 돼요. 과연 인간은 이타주의적 상대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렇기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주의가 가능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과연 미국이 자처하는 국제경찰로는 타당한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은 국제경찰론을 자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이 자처하는 국제경찰론은 타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미국은 선인가? 이런 질문도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종종 다툼하고 있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주적일까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일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그 과제를 내야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한번도 분단의 역사, 원인과 책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3월 27일 오전까지 3월 27일 오전까지 하면 안 되겠군요. 이거 수정해야겠는데요. 3월 아니 4월 며칠이죠? 이게 오늘 가면서 봐라. 오늘이 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3일 4월 3일 오전까지 다음의 주소로 이 주소도 제가 아직 안 고쳤군요. 한메일.net입니다. 핫이 아니라 한메일.net입니다. 우리 단톡방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분단의 역사, 원인과 책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제 메일로 4월 3일 오전까지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제공될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노트를 받아보시고 혹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하시다면 이 동영상 강의를 리플레이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땡큐. 바이.